인공지능이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인공지능이 뭔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할 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용어를 막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전 과정에 따라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다르게 부르거든요. 보통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켜야겠네요. 레이저 포인터를.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발전 과정상에서 나눈 거고, 실제로 말하는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로우한 협의의 인공지능이냐, 그건 약한 인공지능이고요. 제너럴,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이고, 슈퍼 인공지능은 뭐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발전 과정으로 보면은 현재는 사실은 weak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AI는 그 weak AI고, 이게 발전되면은 스트롱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이 형태도 정확히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것이 더 발전하면은 말하자면 스트롱, 그러니까 슈퍼 AI라고 부를 건데, 굳이 학문적으로 또는 말하자면 어떤 그 원론적으로 좀 구분해 놓으면, weak AI라고 하는 거는 AI는 AI인데 학습을 통한 AI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이 보통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트롱, 그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말하자면은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거죠. consciousness. 뭐 사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가볍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이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이 narrow AI는 general AI에 포함되고 general AI는 super 그 AI에 포함되긴 하는데, 이것이 그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으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너럴 AI 얘기하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언제 올지, 어떻게 실현될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까지도 가겠구나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2045년쯤 되면은 제너럴 AI, 그 다음부터 한 20년 뒤에 60년대쯤에는 슈퍼 AI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뭐 다 예측이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맞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심스럽게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제너럴 AI가 좀 빨리 도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이 말을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한때 트랜스포머라는 그 기술이 나왔을 때 마치 뭐 흥분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AI 업계에서. 이게 말하자면 제너럴 AI를 가속화시킬 거다 뭐 이랬는데, 근데 그것도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런 그 점프가 많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 삼아서 그런 것이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자, 요번엔 동그라미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왼쪽에 AI의 큰 덩어리, 슈퍼 AI, 제너럴 AI, 그리고 현재 네로우 AI를 얘기했는데, 이 현재 네로우 AI를 또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AI를 얘기할 때 AI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구현할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한 큰 덩어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바로 AI에 구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뭐라 해야 되나, 알고리즘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그냥 제너럴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딥러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건 물론 AI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지만 가장 잘 동작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기계학습,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거를 그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이것이 도래하기 전에 사실은 그때 AI 얘기할 때는 다 머신러닝만 얘기할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 하면은 뭐 이게 용어적인 게 사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느냐면, 머신러닝 하면은 AI 기술 중에 약간 클래시컬한 부분, 그러니까 딥러닝 도래하기 이전에 사용되던 기법들, 이것들을 보통 얘기할 때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 학문 구분상은 사실은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요 그림, 요런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컴퓨터로 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지금 보통 그 많이 하던 그 프랙티스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그 규칙,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짜주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출력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던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이 머신러닝에서부터는 달라진 거죠. 데이터하고 아웃풋, 예측되는 출력을 주면 그걸 가지고 룰을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은 이게 다 끝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서, 이 룰을 가지고서 컴퓨터에 넣어서 사실은 또 돌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인퍼런스라고 우리가 추론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이제 학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도 막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디테일한 거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이 분류는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와 레인포스먼트, 크게 세 가지의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어차피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학습하는 방법론이 슈퍼바이즈드 학습론이 있고요. 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비지도학습이 있고요. 레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이라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지금 뭐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슈퍼바이즈드의 분류, 요 한 가지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물론 언슈퍼바이즈도 요즘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션이 되고 있긴 합니다. 제너레이션 파트에서. 그런데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지도학습에서의 분류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고 하고, 그러한 그 스킴으로 말하자면은 그 저희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서 디비전이 있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회귀, 리그레션은 슈퍼바이즈드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도 슈퍼바이즈드고요. 이상 탐지나 군집화 같은 것들은 언슈퍼바이즈드고,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좀 힘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만 간단하게 한두 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도학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새 사진이 있는데, 그림이 새와 동물 사진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라벨을 떡떡, 오리오리, 그리고 오리가 아닌 거 이렇게 붙여놓고서 그걸 가지고 학습하면은 오리 사진을 주면 오리라 그러고, 오리 사진이 아닌 다른 동물 사진을 주면은, 만약에 만약 강아지를 주면은 또는 나 떡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이런 식의 학습을 시키는 거를 우리가 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비지도 학습은 라벨을 주지 않고 데이터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물들을 많이 주면은 비슷한 동물들, 날개 달리고 뭐 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비슷한 거네, 얘네들은 같은 그룹일 거야 라고 어떻게 temporary label을 붙이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unsupervised learning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요즘에 인식되고 있어요. 이것의 응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그 생성 모델에서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이런 툴로서 이런 그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학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알파고가 바로 강화학습된 거예요. 알파고처럼 어떤 게임 같은 거를, 그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를, 그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한 그 어떤 상황이 보일 때마다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잘 학습된 그런 경우죠. 그다 게임이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봇 같은 것들이 행동하는 양식,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강화 학습으로 많이 훈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리그레션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 분야에서 이런 그 분류하고 리그레션을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라고 보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레벨이 붙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를 찾아내는 그러한 역할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게 말하자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그리고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어떤 트렌드 또는 경향성을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함수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집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해서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 정보 없이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군집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준비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감지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상감지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많으면은 그 데이터들이 주로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그 경향성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노말리다 아니면은 노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environment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부분은 우리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이고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에 있는 이미지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 말하자면 노드 값으로 넣어줬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말하자면은 그 출력단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기고 지구가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로스 함수로 써가지고서 얘를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뭐 너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지금 그 조금 그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그냥 일반적인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그 분류 체계 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슈퍼 인텔리전스가 제일 외곽의 박스고요. 그 안에 일반적인 제너럴 AI가 있고요. 그 안에 내로 협의의 AI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다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 거죠. 여기 머신러닝에 조그만 박스들이 많고 이름들이 써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 내가 알던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어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뭐 리니어 리그레션 등등 언뜻 들었을 때 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K-means, 로페스 필터, 무슨 A priori association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그 소위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리고 다 활용도도 있고 쓸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러한 그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레인포스먼트 중에서도 똑같은 목적이지만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도 있다예요. 그게 요즘 추세인데 그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것이 요 아래쪽에 노란 박스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CNN, 뭐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RNN, 뭐 RNTN, LSTM, 뭐 이따가 나중에 이제 설명이 좀 되겠지만, 뭐 GAN, SOM, 오토 엔코더, RBM,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건데 뉴럴 네트워크로 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뉴럴 네트워크로 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뉴럴 네트워크로 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등등등이 말하자면 이렇게 큰 무리를 짓고 있고 요즘에 말하는 소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뭘 했다 라면은 사실은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기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맞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란 얘기죠. 기존의 방법들은 그냥 뭐 머신러닝 방법으로 많이 썼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AI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되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과정이 그냥 크로놀로지컬리 이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사실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AI 개념이 나왔고 80년대부터 이제 머신러닝이 시작됐고 그 최근에 2010년 전후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딥러닝이 갑자기 이렇게 유행했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뭐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사실은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딥러닝의 또 핵심은 뭐냐면 학습을 시킬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요즘에 많이 말하자면은 그 어베일러블한 상태가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데이터를 그 큰 그 연산자를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연산량이 엄청나는데 이 GPU라는 그 소위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서 지금 가능한 겁니다. 요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말하자면 붐이 일었어요. 사실은 그 인터넷 때문에 말하자면 데이터 많아졌고 그 GPU도 게임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고 그리고 그때의 딥러닝 알고리즘도 나왔고 요 삼박자가 딱 맞아서 말하자면은 그 요즘에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말하자면 잘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사람들은 하지만
사실은 오죽하면은 딥러닝이겠어요? 여기 약자예요. 딥 뉴럴 네트워크 러닝이에요. 사실은요. 그 뉴럴 네트워크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상이 결국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 거예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면 딥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막연한 어떤 그 뭐죠? 굉장히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깊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그 뭐 이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보통 그 레이어가 3층 이상 되면 그건 딥이에요, 사실은. 예전에는 3층 이상 되는 딥 그 레이어도 풀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층 이상만 그렇지만은 진짜 쓸모 있는 그런 그 뭐죠? 그 네트워크들은 뭐 몇십 개, 몇백 개 층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인공신경망을 이해를 해야죠. 인공신경망. 이건 너무나도 많이 봤을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실제도 이런 거를 마음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은 뭐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흉내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설명하죠. 우리 뇌세포, 뇌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세포체 주변에 가지가 많이 뻗어나와 있는데 그 가지들이 결국에는 입력단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다른 세포들에서 어떤 전기 신호를 받는 거고요. 근데 하나만 좀 유독스럽게 긴 그 가지가 있는데 얘가 출력단이에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들어온 전기 신호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전기 신호를 내보내요. 안 그러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반응할까 말까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변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정보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 안 하는 그러한 게 결국에는 신경세포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그대로 모델링 해본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이걸 가지고서 해보는 거는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동그라미는 숫자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사실은 동그라미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다른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숫자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말하자면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입력단 주변 세포들로부터 오는 전기 신호 X1부터 M개의 세포로부터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입력받아서 다 더하는데 그냥 더하지 않고요. 일정 그 연결된 상태에 말하자면 어떤 퀄리티겠죠. 뭐 어떤 그 생물학적 또는 그 우리 그 뭐죠? 그 세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값이 전달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1이 들어온다고 1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작게 되고 어떨 때는 증폭돼서 또는 W0부터 WM이라는 가중치가 곱해진 상태로 더해지게 되는데 이 값이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반응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거 하나가 결국에는 뇌세포 하나를 흉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언제 나타나는 거냐? 1940년대, 1950년대, 60년대 이때예요. 우리가 요 그 사진도 여러분들 연대기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 비기닝, 그러니까 태동기라 그래서 그때는 이 뇌세포를 이런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러한 노드들에 연결된 어떠한 연산으로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그 1940, 56년들에 나왔는데 굉장히 이거 바람직하다. 이거 진짜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흥분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전후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이거 근데 확장해서 문제 못 풀어.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고 그때 소위 First Neural Winter라 그래서 그 말하자면 암흑기가 온 거죠. 겨울이 첫 번째 뉴런 겨울이 온 거고 그런데 학자들이 또 그것을 푸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그건데 그 당시에 찾아서 야 이거 되겠다 이거 백프로퍼게이션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욕심이 생겼죠.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그러면은 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네. 그러니까 많이 쌓아보자 했는데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유명한 문제점인데 베니싱 그라디언트라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파라메타 값이 점점 작아져서 그걸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컨드 뉴럴 윈터가 있는데 요때 소위 아마 그 뭐 여러분들 그 뭐죠? 그
학위를 하신 분들은 다 논문을 써보면서 이런 그 용어들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말하자면은 뉴럴 네트워크 빼고는 가장 좋았던 그런 알고리즘이 하나 있어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 여기에 붐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아니야 이거 풀 수 있네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사실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2010년 전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새로운 딥러닝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좀 뜯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로지스틱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뉴런 하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예요. 왼쪽에 노드들이 입력이고 거기에 가중치가 곱해져서 더해진 다음에 그것이 어떤 숫자, 그러니까 그 소위 뭐 1이나 또는 0으로 나타나겠죠. 반응 안 하면 0이고 반응하면 1인 거예요. 그렇게 요 하나, 요러한 그 단위, 그러니까 뉴런 그 뭐죠? 신경세포 한 개만을 가지고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태동기에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사실은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요 액티베이션 함수로 그러면 이렇게 쓰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임계 함수 또는 계단 함수라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박스카 같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수평축이 입력이고 수직축이 출력일 때 수평축이 0보다 크면 어떤 신호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1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함수를 쓰자.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노드로 표현하면은 좀 막연하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여기 뭐야 덧셈에서 계산되는 그 값을 g라는 파라미터라고 그러면 각 노드에다가 웨이팅 값을 곱한 wi, xi를 모든 노드에 대해서 곱하고 더해준 그거 w0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등등등이에요. 조금 그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냥 스킵하겠지만 항상 노드 중에 하나는 바이어스 텀이라 그래서 그냥 그건 1이다라고 놓고 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는 그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 내용은 뭐 적절한 시기에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사실은 이런 거 쓰지는 않죠. 이렇게 계산함수라는 거는 그 지금 요 뭐죠 뉴런 하나만 갖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뉴런을 여러 개 붙이면은 학습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계단하고 비슷하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얘가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썼기 때문에 로지스틱 유닛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얘는 항상 말하자면은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값이 입력이 들어가면은 0이고 그 포지티브 값이 들어가면은 1인 값을 출력하는데 0과 그 작은 입력 값일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0과 1 사이였던 스무드하게 변하는 S자 모양으로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배울 때 수학 말하자면 공식 하나 배우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라 그래가지고 요 함수를 말하자면 우리가 요 함수를 그려보면은 g 값이 마이너스면 0이 되고요. g 값이 플러스면은 1이 되는 그 사이에서는 스무드하게 변하는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거는 진짜 그 70년 전에 알았던 사실인 겁니다. 새로운 사실 아니에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입력이 노드가 두 개, x1과 x2가 말하자면은 논리값을 받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rue or false 값으로만 해가지고 논리 연산 한번 해보는 건데 이 w0, w1, w2 입력이 두 개일 때 요 세 개의 그 웨이팅 값만 적절하게 주면은 얘가 행동을 AND 연산처럼 작용해요. 또는 OR처럼 작용해요. 또는 NOT처럼 작용하고 AND, OR, NOT이 다 돼요. 신기하게. 즉 여기다가 1,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 W0, W1, W2를 마이너스 30, 20, 20을 넣으면 제가 시간 계산, 계산은 안 할게요. 이 계산값을 더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면 어떨 때는 0이 나오고 어떨 땐 1이 나오는데 둘 다 1일 경우엔 1, 하나라도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그 1이 아니면은 항상 0이 나오는 이러한 연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 숫자만 바꿔주면 마이너스 10, 20, 20으로 바꿔주면 얘는 이제 OR 연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0과 1 아무거나 들어갔을 때 그 두 개가 말하자면은 5와 연산이면 하나라도 1이면 1이거든요. 그때 1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낫 연산도 됩니다. 여기다 하나에다 10을 넣고 하나에다 마이너스 2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이면은 0으로, 0이면 1로 바뀌는 그러한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논리 연산이 가능하면 논리의 연산을 붙이면 굉장히 복잡한 연산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완전한 기본적인 인사이트가 하나 필요한데, 이 논리 연산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푸는 문제는 알고 보면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얘가 풀고 있는 건 뭐냐면 요 수식 있죠. W0 더하기,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을 푸는데, 그 수식이 두 개의 입력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상에서의 직선 방정식이거든요. 얘가 이퀄 0일 때가, 요 값이 0일 때가 직선 방정식인데, 그 위치가 말하자면은 여기에 0이면은 요 시그모이드 값은 0.5에서 딱 중간 값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값을 가지면 요 직선 위쪽에 있는 모든 영역인데 거기선 1이 값을 갖는 거고요. 요 직선의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그러니까 요 합이, 그러면은 뭐죠? 이 바운더리 뭐죠? 이 직선 조금 전에 이퀄 0이라고 했던 이 직선의 말하자면 아래쪽인데 여긴 다 마이너스 값으로 0 값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값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떨 땐 0이 되고 어떨 땐 1이 값이 나오는데 그거의 경계선을 얘가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도 풀 수 있을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둘 다 true거나 false면은 false로 하나만 그러니까 true여야지. 그런데 그거를 2차원 영역에서 그려보면 요거예요. 즉 00은 0이고 11도 0이고 10 또는 01인데 얘가 말하자면 그죠? 이것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나눌 방법이 직선 방정식으로는 못 나눠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직선 하나가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두 개의 직선은 있어야지 요 영역을 나눌 수가 있는 건데, 그 뉴런 하나가 하는 일은 직선 하나만 긋는 거거든요. 그 직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 한 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절대 못 푼다. 또는 만약에 사실은 그 진짜 그 얘기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것을 풀려면은 말하자면 층을 구성해야 되고 그 층을 구성하면은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 첫 번째 겨울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푸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하는 볼게요. 정말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엔드 연산은 아까 봤던 3-30, 20, 20 넣으면 엔드 연산 되고요. 이거를 또 뒤집으면 이런 게 돼요. 10, -20, -20을 넣으면요. 낸드 연산이라 그래서 not end 연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값을 뒤집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엔드 연산, 그리고 오화 연산은 -10, 20, 20 넣으면 되고. 그런데 이 빨강색으로 색깔을 컬러 코딩한 이유가 여기다가 AND 결과가 하나 얻어내고 NAND, not AND 결과를 얻어낸 다음에 그거를 오화 연산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자. 그러면 이제 2층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양을 띠는 거예요. 뉴런이 아니라 네트워크 모양을 띠면은 이 결과값은 not 그러니까 엑스 노아라는 익스클루시브 노아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반대인데 어쨌든 그 연산이 되더라요. 둘 다 0이면 1이고 둘 다 1이면 1이고 한 개라도 서로 다른 게 나오면 0이라는 결과값을 이게 가능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려면은 요 웨이팅 값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직관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제너럴한 경우에 이걸 찾을 수가 있을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가 찾아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뉴런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 찾아도 되고요. 직선을 아래쪽에 찾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중치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노드와 노드 사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것이 전달될 때 가중되는 어떤 값을 말하자면은 부여하고서 연산이 계속 수행되는데, 그것이 그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내용의 어떤 수학적인 배경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수학적인 배경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접근법을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모양의 네트워크이든지 간에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예측값하고의 차이가 나면은 그 에러 값을 가지고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결과 노드 말고 결과가 잘못된 건 아는 거예요. 잘못된 정도를 가르쳐 주면서 니네가 이 정도 잘못되게 계산했어 하면서 그 이전 노드들한테 어떠한 고치기 위한 정보를 줍니다. 이 정도 고쳐봐라. 그리고 얘는 또 이전 거를 고치라 그러고, 얘는 또 이전 걸 고치라 그러고, 그게 소위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면 알겠지만 수학적으로 미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고쳐야지 얘가 좋아질지를 그 아주 정량적으로 가르쳐주는 수학적인 배경, 그런 이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멀티 레이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네모칸이 노드예요. 입력 노드 값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큰 네모가 말하는 결과값인데, 결과값 도메인으로 표현한 거고요. 데이터들 점들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이 true, false, 뭐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0인지는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서로 다른 영역인데,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눌 수 있는, 나누어지는 이러한 그 영역을 데이터로 구성된 거를 분류할 때는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는 아까 봤듯이 뉴런 하나만으로도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 결정 경계가 찾아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힘들겠죠. 데이터가 왼쪽 아래 오른쪽 위, 그 왼쪽 위 오른쪽 아래에 뭉쳐 있을 때 얘네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직선이 두 개가, 결정 경계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도 하나 이상의, 말하자면 중간에 노드, 그러니까 그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결과값에 대한 또 다른 뉴런 계산을 해야지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말하자면 결정 경계로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런 층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층에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말하자면 결정 경계에 사용되는 직선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 얘를 요런 그 주변에 있는 동그랗게 퍼져 있는 것들과 구분 지으려면 직선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정 경계가. 그러려면은 그 층도 많아야 되고 그 층 안에 사용되는 노드들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3층 구조에다가 노드가 3개, 2개만 해도 이렇게 동그란 이런 결정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파이럴 모양이라고 해서 또는 스위스 롤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휘돌아치는 이러한 모양의 결정 경계를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말하자면은 그 결정 경계를 구성하는 그 직선 성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층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많고 노드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러한 결정 경계를 만드는 그 비선형적인 이런 그 소위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은 층들을 점점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런 문제죠. 숫자를 집어넣고서 숫자 그림을,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소위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경망계의 헬로 월드 이그젬플인데, 엠니스트 데이터라 그래서 소위 숫자 핸드리튼 디지트를 입력으로 줬을 때 그 결과가 이게 0인지 1인지 3인지 4인지 이게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고서 10개 중에 하나의 그 분류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층이 많아야겠죠. 아무래도 복잡한 문제니까.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니까 층을 많이 넣어서 사람들이 작업을 해요. 어떤 식의 하냐면요. 왼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들어갈 때는 28 바이 28개의 픽셀이거든요. 그 픽셀 하나하나가 여기 노드 값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층을 거치고 결과값을 어떻게 몇 개를 둬든지 간에 마지막에 노드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출력 노드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이면은 8번째에 불이 딱 들어오도록 1이라는 숫자가 되고 나머지 0이 나오도록 보통 원합 벡터라 그러죠. 그런 원합 벡터 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층들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건 알게 된 거예요. 요 얘기는 조금 스킵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층을 많이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학습시킬 때 제일 오른쪽 끝에 출력단에부터 에러를 전송해서 야 요만큼 고쳐 요만큼 고쳐 요만큼 고쳐 자꾸 갈 때 결국에는 그 고치는 수학적인 연산 과정이 곱셈이에요. 근데 곱셈인데 그게 굉장히 작은 값의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0에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쪽 단에서는 사용할 정보가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0이 돼 있는 거니까. 정보 전달받는 게. 그게 vanishing gradient 문제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푼다라고 다 실망을 하고 관뒀어요. 그런데 꾸준히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연구한 나머지 우리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방법 찾기 전에 한 10년, 15년 정도가 SVM의 전성 시대였죠. 요때가. 이때 아마 요 시기에 나온 그 공학 논문들은 대부분 다 SVM 썼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이게 제일 잘 워킹하니까. 그런데 얘는 그 쉽게 얘기해서 한 층으로 된 뉴럴 네트워크예요. 한 층으로. 그러니까 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았죠. 그러니까 어떤 답을 찾았냐? 사실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결국엔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렐루라는 이러한 그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 바꾼 게 다예요. 사실은 얘가 다 했어요. 알고 보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던 거를 이런 시그모이드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로 쓰던 그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를 렐루로 바꾼 거예요. 렐루는 몽땅 0이고 네거티브일 땐 그리고 포지티브일 때는 그 값 그대로 쓰는 이런 함수인데 그걸 바꾸고 나니까 백프로퍼게이션 되는 그 그라디언트 값이 하나도 줄어들질 않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면 그라디언트가 1이에요. 여기 얘는 함수가. 그러니까 안 줄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해요.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 렐루 액티베이션을 가지고서 사용한 게 얘가 성공을 한번 해요. 그래서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흥분해가지고 다 이걸 쓰고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사실은 BDN이라 그래가지고 제프리 힌튼 유명한 교수죠. 그 사람이 그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쓰긴 썼는데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뭐 지금은 거의 안 쓰여요. 사실은 이거 안 써도 충분히 잘 되니까 이런 방법도 찾아졌고 RNN 같은 경우에는 LSTM과 GRU라는 알고리즘이 또 그 당시에 찾아져서 이것 때문에 또 그 소위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그 잘 안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잘 그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런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어떻게든지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극복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찾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면은 무조건 그 어떻게 왜 좋으냐 이런 건데 이런 그 그림으로 보통 많이 설명해요. 보통 여기 커브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밑에 빨간색 커브는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 클래시컬한 머신러닝 방법론인데요. 데이터가 수평축이고 그 수직축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금방 세츄레이션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딥 뉴럴 뉴럴 네트워크는 쉘로우부터 미디엄 뭐 딥이라는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그 깊으면 깊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리니어하게 쭉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의 퍼포먼스를 말하자면 더 증강시키려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도 깊어져야 돼요. 굉장히 층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러한 그 경향성 또는 발전 과정에
어떤 큰 말하자면은 지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10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표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굉장히 긴 이름이에요. ILSBRC라는 어떤 긴 이름인데,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콘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넷 데이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8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줘요. 마이트 여기 보면은 그 사진 밑에 그 이름들이 5개씩 이렇게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그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객체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그 대상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마이트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블랙 윈도우, 카크로 뭐 비슷한 이름도 있고요. 등등등등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체리라고, 달마시안이 아니라 체리래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에 달마시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몇 개, 그 120만 개를 줘요. 그런데 그 안에 카테고리는 몇 개가냐면 그 1000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훈련시켜서 훈련된 다음에 누구를 테스트하냐면은 테스트제로 따로 줘요. 10만 개. 10만 개에다가 해서 거기에 정확도가 몇 개가 맞히는지 이걸로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난리 났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 소위 전통적인 방식으로 2010년, 2011년에는 그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었어요, 다. 그러니까 소위 머신러닝 기법으로 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정확도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 정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러예요. 에러는 더군다나 탑5 에러라는 건 그 안에 포함되는 5개를 다 찾는지 그거를 보는 건데, 다 찾아졌을 때인데 다 못 찾았을 경우가 30%뭐 에러가, 이거는 26%인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12년도가 이게 아주 그냥 그 이정표적인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렉스 넷이라는 신경망을 써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이 그 한 10% 정도로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그 오차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 놀랐어요, 이 당시에. 아니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근데 여기 계속 좋아지는 것들이 다 뭐냐면요, 다 컨볼루션 뉴럴이에요. CNN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휴먼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 이거를 테스팅을 했을 땐 그 액큐러시가, 그러니까 에러가 5% 나와요. 그런데 언제? 2015년에 이미 사람의 액큐러시보다 더 정확해지기 시작했어요. 3.6%로. 그 말하자면 오류율이. 그러다가 뭐 2016, 2017에, 아마 2017에 끝났나?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콘테스트 안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벤치마킹을, 우리께 얼마나 잘 된다라는 벤치마킹을 많이 써요. 근데 아마 여기서 들어봄직한 그 것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알렉스 넷이 제일 처음에 그런 거를 그 소위 그 동기화했고요,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넷이라는 게, 또는 VGG 넷이라는 게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졌고, 근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거는 레지넷이라는 거, 소위 레지듀얼 그 커넥션이라는 방법 있죠. 이 레지넷이 말하자면은 또 이겼고요. 그 다음에 구글넷 뭐 버전 4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SE넷 뭐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 레지넷 정도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결국에는 그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 네트워크의 그 컨볼루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컨볼루션과 풀리 커넥티드 2개인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됐고요. 기왕 쓰는 거 더 쓰자. 그래서 구글넷은 이렇게 길게 썼어요. 굉장히 깊게 썼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좀 설명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바빠서 못하는데, 이 다양한 말하자면 컨볼루션 연산자를 덧붙여서 하는 이러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는 이걸 인셉션이라고 부르겠다, 아니면 그럴싸하게 멋있게 불렀는데, 어쨌든 얘도 굉장히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소위 레지넷이 굉장히 잘 되는 그 연산인데, 얘는 아주 단순해요. 쫙 붙이고 컨볼루션 연산을 두두두두두두두, 여기서 아마 34개를 붙였대죠. 34개의 컨볼루션 연산을 붙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를 건너뛴 거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스킵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게 좋아졌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미지넷의 성공을 말하자면은 그 바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쫙 퍼져나가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를 응용을 지금 찾아내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응용들이 이러한 그 저희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이미지에 관련돼서는 많이 쓰이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다른 종류의 그런 아키텍처로 이제 많이 개발되고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